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세 경제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근세 사회사 제1장 신분제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신분제도는 뭐하고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은 정치구조의 변동하고요. 그런 이제 사회사의 마지막에 그 신문제도 마지막에 보시면 촌락 운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한 두 장만 넘기시면은 촌락 운영이 있어요. 이 촌락 운영하고요 신분제도는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배층의 변천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신분제도 촌락 운영 자체가 지배층 교체, 여야 교체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묶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정치 구조를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치 구조 변동은 우리가 근세 정치사 내용을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관학파 후신들 훈구파였죠. 이 훈구파에서 16세기 이후 사회를 주도했던 사림으로 넘어가죠. 사림파. 기억나시죠?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훈구에서 사림으로 넘어간 과정에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 면에서는 사화하고요. 그 다음에 훈구파의 경제면에서 훈구파의 농장 확대였습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 훈구에서 사림으로 이행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네 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누가 피해를 본 거예요? 사림들입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중앙에서 피해를 보고 어디로 왔습니까?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향초로 내려왔죠. 그렇죠? 내려와서 다시 재기를 했죠. 성공했습니다. 향촌에 와서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 내에서 서원, 향약, 예학, 보학, 향안, 향회 또는 향음주례, 향사례 뭔지 아시겠죠?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들이었어요. 그죠? 그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인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림들이 다시 재기에 성공한 겁니다. 그만큼 15세기에서 16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구의 지위가 사림들입니다. 사림의 지위가 강화가 되었다. 그 사림의 지위 강화의 요인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서원, 향약 등등이었었어요. 그래서 16세기 얘네들의 판으로 이제 넘어왔었습니다. 이제 넘어온 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신분제도하고요 향촌구조의 변동 과정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제해 가지고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15세기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했습니다. 이 양천제가 7세기 때로 가잖아요. 그러면 뭘로? 반상제로 신분제도가 바뀐 겁니다. 크게 양반과 상미에서 반상제 그렇죠. 그 양천제의 모습을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때 양천제의 모형은 이런 모형입니다. 봉건적인 신분 구조화에서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크게 양인과 뭘로 나뉜다는 거죠? 천인으로 나뉜다는 거죠. 양인, 천인. 그래서 양천제입니다. 여러분들 군역제도에서 기억 한번 해봅시다. 군역제도. 조선의 군역제도는 뭐라고 했었어요? 양인, 개병제, 그리고 농병, 일치제 이렇죠. 기억나시죠? 양인의 정남은 개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그때 양인은 누구냐? 양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중인 들어가죠? 상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양반 중인 상민의 정남은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때 이 양인을 상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양인을 다시 나누잖아요. 뭘로 나누고 있습니까?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 기준이 직업이 뭐냐 직업. 가문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디서 사느냐, 서울에서 사느냐, 지방에서 사느냐 해서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이제 15세기 양반은 우리가 성취 신분이라고 그래요. 현재 현직에 있는 양반입니다.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현직에 있는 양반을 얘기를 합니다. 성취 신분. 중인은 대다수 기술관들입니다. 이 기술직 자체는 직역 자체가 세습이 돼요. 근데 기술직은 중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양반들도 기술직을 같이 겸습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랑 겸습한다고요? 얘네들 중인들하고 겸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과학기술학이 발달해요, 안 해요? 굉장히 발달합니다. 15세기 때 철학사조가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란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끝장을 본다 이런 뜻이고요. 또 부국강명 민생안정을 중시하던 15세기입니다. 15세기는 공리주의 사조라고 그랬어요. 15세기 공리주의를 우리가 풀었으면은 부국강명 민생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학이 15세기 때는 굉장히 발달해. 능력 있는 자들은 천인들도 과감하게 끌어안습니다. 부산 동네 공로비 장영실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삼품까지 올라간, 물론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민은 누군가요? 농, 공, 상. 대다수는 이 중에 누구라고 했어요? 농민이죠. 그리고 노비가 천인입니다. 그렇죠? 천인이죠. 자,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군역은 양인의 의무예요. 그게 양인 개병제거든요. 그죠? 노비는 천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노비는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 편입된다? 군대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군대가 뭐 있었어요? 특수군, 잡색군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잡색군에 농민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왜? 잡색은 특수군일 뿐이에요. 농민은 군대 가야지. 그치? 잡색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비에 대한 부분은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국가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가 있고요.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사노비 중에서 공노비는 다시 교재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공노비는 촌락운영 바로 위에 한번 봅시다. 2장 넘기겠습니다. 2장 넘겨서 우측에 보시면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관청 안에 들어와 있는 뭐가 있어요? 선상노비 또는 뭐가요? 공영노비고요. 관청 밖에 기가하면서 몸값을 내는 노비가 있습니다. 납공노비라고 그러죠. 또는 신공노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값을 갖다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년 남자 노비는 면포 한 필, 저와 10장. 비는 여자 노비입니다. 면포 한 필, 저와 10장.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노비는 관청에 들어와 있는 또 나가 있는 노비로 나누고 사노비도 마찬가지죠. 주인집에 들어와 있는 솔고노비와 주인집 밖에 기가하면서 몸값을 내는 뭐가 있어요? 외고노비가 있습니다. 이 외고노비는 고려나 조선이나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세습도 가능합니다. 또 노비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만 노비이지 사실 먹고 사는 건 거의 누가 같다? 일반 평민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노비, 외고노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노비에 대한 얘기는 고려나 조선이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 겁니다. 이게 15세기 양천제 하에서의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근데 이게 16세기, 7세기로 가면은 양천제가 뭘 바뀌었어요? 반상입니다. 그래서 반은 양반이고요. 상은 상민입니다. 반상이에요. 그 중인과 노비는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도망간가요? 그 안에 있습니다. 크게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모형은 숫자로 그려보면 이런 모형이 그려집니다. 타원형의 모형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양반, 상민. 여기서 양반 그러면 15세기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상민과 천민의 구분은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상민의 지위가 뚝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누구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돼 있죠. 15세기 양반이란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취신분이죠. 여기는 세습신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직 일대 양반 1이라고 보세요. 아시죠? 이때 양반은 관직 일대 양반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결국 한 명만 관직에 나가는 거죠. 그럼 9명은 뭐 하겠어요? 끼리끼리 붕당을 형성해서 노는 거죠. 붕당 정치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중위는 대다수 기술관들입니다. 기술관들. 이 기술직 자체도 역시 세습이 돼요. 상민은 농, 공, 상. 대다수는 똑같습니다. 누구예요? 농민이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말이죠. 15세기 양천제가 왜 16, 17세기 반상제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분 구조에서 이 살인들 있죠. 이 살인의 지위가 그만큼 강화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이 살인판으로 바뀌어요. 살인파로. 여기서 살인 양반들입니다. 16세기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6세기 분위기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습 신분으로서 양반은 15세기 성취 신분으로서 양반이 기술학을 겸습했던 거에 반해서 이 양반들은 기술학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니까 전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중인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과학기술학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근데 16, 17세기 때는 과학기술학이 발달해 안 해? 안 합니다. 발달하지 않아요. 침체기예요, 침체기.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은 농장 확대를 합니다. 농장 확대. 사전에 확대를 하죠. 대다수 농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층의 농장 확대로 인해서 전부 다 소장농으로 몰락을 합니다. 소장농 몰락이고요. 또 하나, 얘네들은 군역을 기필합니다. 이때 군역 제도가 뭐였냐면은 기억나십니까? 중종대 군적 수포제예요. 군적을 만들 때에 양반들이 관공과 결탁해서 이름을 빼버려요. 이름을 빼버리면은 군역을 안 문다는 거죠. 군적 수포제에서 12개월마다 1년에 군포 2필 냈잖아요. 군적 수포제. 그래서 그 이름을 빼버리면서 2필을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 가면 상민, 안 가면 양반에서 군적 수포제하에서 반상 간의 신분 구분이 뚜렷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문제는 양반이 군대 안 간 것은 똑같다. 군대 안 간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안 간 것만큼 상민들이 덤태기 쓰는 겁니다. 군역 가중이었죠.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패단 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 예일 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때 양반들은 교육을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인 이상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출세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인 이상.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을 다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출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등등등등등. 여기 뒤에 줄 서 있습니다만은 대표절에서 끊겠습니다. 이 정도로 상민의 지위가 어땠어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민인지 천민인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크게 16, 17세기 신분제도는 크게 양반과 뭘로 나뉜다? 상민으로 나뉜다. 이 구조로 바뀌게 된 배경은 이 살인 양반 중심의 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몇 세기에? 16세기 이후에 그 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구조 변동하고요. 신분제 변동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향촌구조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 각 신분의 특징들을 잠깐 몇 개만 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장 신분제도 우측으로 넘어오시면은 신분구조의 양반과 중인과 그리고 상민, 천민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확인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양반은 삼국시대 때 귀족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때 누구예요? 역시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이나 얘네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조선의 양반이에요, 결국. 그 지배계층 그대로 수평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직을 가지고 있죠. 경제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과 노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장, 노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배계층입니다. 문화적인 향유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하여튼 상층 계급, 상류 계급이 양반이 된다는 겁니다. 15세기 양반 개념하고 16세기 이후의 양반의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인들 있죠. 중인들은 넓은 의미의 중인과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잖아요. 그 넓은 의미의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 좁은 의미의 중인은 기술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리, 역관, 통역관들, 또 기술관들, 서얼들.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상민이면은 자식은 뭐예요? 서자, 딸은 서녀. 양반 아버지의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얼자, 딸은 얼려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서얼이라고 하죠. 묶어서 퉁쳐서 서얼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얘들도 이제 청요직은 3사의 관직을 줘. 청요직이라고 그러죠. 청요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하죠. 통청운동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확 풀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끝에 이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서얼들이 소청운동을 전개해서 청요직, 3사죠. 3사, 청요직에 진출했다.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관직을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통상 3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과 재산 상속의 차등이 있었고, 어머니가 노비면은 얼자, 얼려, 어머니가 상민이면은 서자, 서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향리도 중인계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선 전기 때 중인은 국가로부터 별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계층들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 중인은 조선 후기 사회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민이 있습니다. 농공상 계층이 있고요. 대다수 농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량역천직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신량역천. 몸은 신, 양, 양인인데 역천. 하고 있는 짓이 천직이다. 그래서 뒤에 척자나 또는 간자가 붙는다 해서 뭐라고 하세요? 칭척, 칭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칭척, 칭간자다. 누구냐 했더니 거기 뭐 염간, 철간, 해척, 뭐 수호간, 화척 이런 사람도 있죠.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들이 되겠습니다. 자, 법제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 법적 제한이 없어요. 통상 우리가 이제 과거 응시 자격 그럼 누구라고 그래요? 양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인 이상. 그랬을 때 얘네를 법제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어떤 상한선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언제 일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뭘 하겠냐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노비가 있죠. 노비. 천민의 대단 노비입니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었으며 군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색군에는 편입이 된다. 원래는 군역은 없다. 군역의 의무는. 노비는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역은 양인 개병자에서 군대 가는 가죠. 근데 노비는 양인이 아니라 천민입니다. 그래서 군역의 의무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군, 잡색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천즉천 기억하시나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된다. 또 천자수모법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노비예요. 자식도 노비겠죠. 그럼 이 자식은 아버지 소유주에 기속되냐, 어머니 소유주에 기속되냐? 어머니 소유주에 기속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자수모법라고 일하는 거죠. 천자수모법이다. 그래서 이제 노비의 종류에서 공사노비, 그래서 공노비와 사노비 구분하는 그 내용까지. 자, 기타 천민계층 나눠봅시다. 백정, 무당, 가죽 제품을 다루는 갑파치, 창기, 광대 얘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법적으로 양인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이 일이 천시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천인은 아니지만은 천인화된 계층. 그러니까 얘네를 제시하고 얘네를 노비입니까? 천민입니까? 양인입니까? 그러면 양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서를 단다면은 양인이지만 천인화된 그런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신분제도는 지금 정치구조 변동과 같이 묶어서 각 계층별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촌락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묶어서. 촌락의 운영 내용. 이 촌락은 향촌 사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제도를 잠깐 좀 보고 갈까요? 팔도, 도, 부, 목, 군, 현, 면, 리, 통 이렇죠. 지방관 파견은 우리 국사상에서 항상 현까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향.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촌. 이 촌에는 말입니다. 촌에는 반촌과 민촌이 있어요. 반촌은 양반들의 촌락이고 민촌은 일반 평민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반촌과 민촌의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같은 마을에 양반과 일반 평민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하고요. 경주 양동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회마을에 가면은 기아집도 보이고 초가집도 보이고 기아집은 옛날에 양반 집이고 초가집은 일반 평민들 집이고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온 지역입니다. 살아온 마을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서울 같으면 남산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나요? 원래 거기 조성된 건가요?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 헐릴 위기에 놓이자 그 집을 해체를 해서 여기다 같이 옮겨놓은 거예요. 다시 조립을 한 겁니다. 그게 남산 한옥마을이거든요. 경기도 용인 쪽에 가면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국민속촌,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국민속촌이 원래대로 거기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래 그렇게 사람이 산 곳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 사람 사나요? 안 살아요. 전시에 우리가 이제 한국민속촌에 관람을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이죠,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관람 시간이 끝나면 다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과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촌에 대한 얘기입니다. 촌락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15세기 때에 촌락은 촌락 공동체 하에서 운영이 됩니다. 촌락은 마을이에요. 쉽게 마을. 모여 사는 겁니다. 왜 모여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뭔가요?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촌락 공동체, 촌락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였다는 거고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흔적이 뭐가 있느냐? 개, 구례, 향도 같은 게 있습니다. 향도. 이 향도는 고려시대 때 매향이라는 행사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신라 때 김유신이 데리고 다녔던 화랑도를 용화향도라고 하는 데서도 확인했었죠.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농민들의 자생적인 공동체, 노동력을 중시했던 자생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피지배층의 공동체인데 교재 한번 봅시다. 사족들. 사족은 누구예요? 양반들이죠. 지방에. 이 사족들은 족계나 가족의 계모임입니다. 혈연을 중시한 거죠. 그 다음에 동약, 마을의 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계, 마을의 계를 만들어. 누가?
양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네들이 그 지역에서 우위권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된 조직체예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가봅시다. 사족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평민층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 합계 형태인 동계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양반들만의 동계, 동약, 족계가 아니라 양반과 평민들까지 들어갑니다. 평민이 그네들 조직에 들어갔다는 것은 평민의 지위가 상승됐다는 거죠. 신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지위가 향상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족들도 양반들도 지네들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어요. 이건 여기서는 양반을 조직이 아니라 개나 두레나 향도는 일반 백성들의 노동력을 중시했었던 하나의 개 모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5세기 촌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 요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 역시 16세기, 17세기 때 가면은 촌락 공동체가 뭘로 바뀌냐면은 친족 공동체로 바뀌어요. 친족 공동체로 바뀌면서 자, 결론부터 얘기 한번 합시다. 그럼 왜 촌락 공동체가 친족 공동체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은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시골 촌에도 누구의 사림의 지위가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6세기 이후에 넘어오면은 중앙이나 사회 신분제도나 신분 구조나 촌락에서 누구의 사림의 지위가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6, 17세기 친족 공동체 하에서 이 내용들은 전부 무시가 됩니다. 사림 양반들은 말이죠. 성리학 이해는 모조리다 이단음사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그 훈구 사림의 표 내용에서 비교 한번 했었죠. 그건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훈구 세력들은요, 성리학 이해에 다른 불교나 도교나 민간 신앙들 다 끌어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림들은 오로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문화가 아니면 전부 다 이단음사로 배척하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림들은 개나 둘의 향도도 이거 다 이단음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 개나 둘의 향도를 대체할 수 있는 뭐를 향약을 출현을 시키는 겁니다. 향약은 뭐 사림의 지위 강화 요소 아닌가요? 그래서 향약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놔요. 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 둘의 향도를 향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우리나라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향약의 덕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덕목은 4대 덕목이라고 그랬거든. 첫 번째 4대 덕목, 공통 덕목 중에 하나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율.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환난상율이라고 그랬고요. 전체적으로는 상부상조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상부상조하자. 그래서 향약도 충분히 개나 둘의 향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향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하면 친족 공동체하에서 향약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이때는 사림 양반의 지위가 굉장히 강했죠. 이렇게 되면서 관권은 어떻게 될까? 관권은 수령이라든가 또는 아전, 향입니다. 관권은 굉장히 미약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정치제도에서 보면은 서원 향약할 때 향약의 확대는 중앙집권이라고 그랬어요? 향촌자치라고 그랬어요? 향촌자치라고 그랬지. 지역 단위 향약이 약정, 도약정, 부약정, 지골에서 지방에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양상에서 관권은 강했겠냐는 얘기예요. 미약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18세기 위에 가면 안 그래요. 이게 다시 뒤집어지거든요. 왜 뒤집어지냐면은 나중에 조선 후기 가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연장선상에서 조선 후기 때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죠. 18세기 위에 가면은 붕당 정치가 어떻게 돼요? 격화가 됩니다. 왜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사림의 지위가 아주 강화가 됐었는데, 근데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사림 양반의 지위가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붕당 정치 틀이 깨지고 서로 쥐어 패고 헐뜯고 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힘이 빠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18세기 붕당 정치의 격화로 가고요. 이거에 폐단을 시정하자는 뭐가 나오죠? 탕평책이 나오죠. 근데 잘 됐나요? 안 됐어요. 점차 그네를 중심에 판이 무너져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하고 신분제도의 변동하고 똑같이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제도 자체도 그렇거든요. 16, 17세기 사립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 판 아닙니까? 이게 18세기에 가면은 신분제도가 어떻게 돼요? 동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반이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신분구조는 양반만 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어듭니다. 양반 증가, 중인, 상민, 천민 감소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요. 중인, 상민, 양반 올라갑니다. 양반만 증가해요. 남은 다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양반은 신분과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 일치가 안 돼요. 권력을 갖고 있는 권반, 벌열 양반도 있지만 지방으로 밀려나간 향반도 있고요. 또 아주 몰락 양반, 찬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반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양반의 틀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똑같은 얘기 합시다. 얘네들의 지위가 약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골로 한번 가볼까요? 시골 16, 17세기 그간에 향약을 중심으로 어떤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림들이 탄탄하게 친족 공동체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18세기에 가면은 사림의 지위, 걔네 약화가 됩니다. 휘청거려요. 동요가 됩니다. 향촌 구조가 동요가 돼요. 촌락이.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양반들, 구양이라고 그러죠. 기성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기성 양반 누구예요? 이 양반들에게 하겠죠. 이 양반들이겠습니다. 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선께 신양이라고 한다면 경영형 분홍이라든가 부상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세력이 강화가 됩니다. 얘네는 돈은 있지만 권력은 없잖아요. 근데 돈은 없지만 권력이 있는 누구하고 결탁하죠? 관권과 결탁합니다. 관권이라면 수령이라든가 누구죠? 아전들이죠. 얘네들도 세력이 커졌어요. 이때 관권은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얘네들 세력에 도전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향권 쟁탈전에서 뭐라고 하죠? 향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향전에서 피해자는 누구예요? 결국 향전의 피해자는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입죠. 이 피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진행되는 거죠. 언제까지?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되고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탕평책이 실패하고 19세기 뭘로 가나요? 이제 특정 붕당이 아니라 특정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로 갑니다. 세도 정치 때에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것이 뭐예요? 삼정입니다. 뭔가요? 전정, 군정, 환곡이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 삼정 이정청들도 나오는데 잘 됐어? 안 됐죠. 결국 그거에 대한 저항은 피지배층의 마지막 지배층에 대한 도전, 저항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밀란으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향전 속에서 농민들 결국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선후기 사회가 이렇습니다.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은 수습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수습 단계는 넘고요. 거의 파탄, 이제 청산 이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게 18세기 조선후기의 모습이요. 자세한 것은 이제 조선후기 가서 다시 이 내용 연장해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선후기의 정치구조 변동과 신문제 변동과 향촌구조 변동은 조선 후기 때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된 게 아니라 15세기 때부터 이렇게 흐름을 같이 좀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 정책과 시설, 그리고 이제 법률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사회 시설이라든가 이 의료 시설은 뭐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고려나 조선이나 다 유교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유교 국가라고 했을 때 좀 지우고 봅시다. 유교 국가라고 했을 때 이 두 나라 다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 하거든요. 이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자, 정치 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이 대성 제도라는 게 나오죠. 고려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 조선은 사헌부하고 사관원. 그래서 신권이 왕권을 등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나옵니다. 그게 정치 면에서 유교 이념이에요. 경제 면에서는 중농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고려나 조선이나 다 중농 정책 추진이 되죠. 자, 사회 면에서는 위민, 백성을 위한다는 겁니다.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거죠.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민중지위 이렇습니다. 여기서 위민, 민본, 민중지 할 때 이 민의 대다수는 농공상 중에서 누구예요? 아까 누구죠? 여기 중에 농민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농민에 대한 경제정책은 뭐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중상 아니죠. 중농정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위민, 민본, 민중 지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구현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치면에서 국왕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은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뭐가 있느냐? 대성제도가 있다. 중농정책을 하기 위한 개간이나 간척, 종자 개량 이런 게 있다. 이거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뭐냐? 이게 사회시책, 사회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상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윤리를 대단히 중시했다. 유교 윤리를 중시한 흔적은 뭐가 있느냐? 반역죄하고 불효죄를 가장 중개로 다스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교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에 대한 배신은 반역죄예요. 효에 대한 배신은 뭔가요? 불효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역죄와 불효죄를 가장 중개로 다스렸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유교 윤리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이나 둘 다 유교 국가로서 둘 다 유교 이념을 구현했고, 그죠? 그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사회시설, 환곡과 사창이 있습니다. 환곡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창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환곡은 의창과 상평창이 있죠. 춘대춘합이에요. 의창은 이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곡이 없어져. 왜? 다 이자를 안 받더라도 원곡을 빌려 먹었으면 원곡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갚다 보니까 원곡이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상평창의 기능을 16세기 의창의 기능을 상평창으로 이관합니다. 원래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인데 의창의 기능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평창은 나중에 물가 조절 더하기 빈민구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자를 받는데 10분의 1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자를 10분의 2, 3, 4, 5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고리대화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을 남는 거죠. 사창은 지방 양반들이 운영합니다. 사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지어버렸네. 행정구역에서 보면은 면, 리, 통, 부목, 군현, 면리통 지방행정구역에 그중에 면 단위를 사라고 그래. 사. 고려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사 단위마다 면 단위마다 뭘 둔다는 거예요? 창고를 둔다는 겁니다. 한곡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 사창은 지방 양반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은 혜택의 폭이 넓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사창이 훨씬 더 넓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시설로 인해서 뭐 굶주리거나 그런 백성들이 다 없어졌나요? 천만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목적이죠.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을 막고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다 구제되고 또 밑에 의료시설 있잖아요. 해민서, 재생원, 뭐 대비원 등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전혀 없었느냐. 천만에. 아픈 사람 허다합니다. 고려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고려도.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나 혜택을 입었을까? 나머지는 거의 혜택을 못 입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이러한 사회시설들, 사회 제도는 농민 생활의 안정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고 토지로부터 이탈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정부는 농민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 오가작동법의 통제책을 운영했다 그랬죠. 자, 호패법, 호패. 이 호패는 노비도 호패를 폐용합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호패를 폐용합니다. 16세 이상입니다. 노비도 폐용합니다. 재료는 달라요. 재료는 양반, 상하, 노비, 뭐 나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호패 폐용하나요? 안 합니다. 또 오가작동법은 5집을 1통으로 묶어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 5집 중에서 어느 한 집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이 나머지 4집에서 이 집의 세금을 n분의 1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도망가면 내가 세금 다 물어야 되는데 이게 오가작동법이에요. 그럼 봅시다. 호패법과 오가작동법이 강화가 되고 실시가 됐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그만큼 토지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시설과 사회시책이 제대로 됐다는 거야?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법률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고려의 법률하고 좀 비교 좀 해서 볼까요? 고려는 관습법, 조선은 성문법. 두 번째, 고려는 단심제, 조선은 재심 청구 가능. 응? 됐죠? 그리고 두 식이 다 만민법은 아닙니다. 만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만민법인데 만민법이 아니에요. 왜 만민법이 아니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그 관청의 기능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중에 몇 개 한번 봅시다.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소로 주로 왕족이나 양반들의 치죄를 담당했던 관청이 의금부죠. 그러면 평민들도 의금부에서 하나요? 아니죠. 평민은 어디서 해요? 포도청. 그럼 노비도 포도청에서 하나요? 아니요. 노비는 어디서 합니까? 장애원에서 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요. 처벌하는 기관이 달라. 그러니까 처벌 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만민법이 아닙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옵시다. 앞장에 넘어오시면은 조선의 기본법은 형법과 민법인데 그 형법의 가장 세 번째 봐봐요. 가장 중재로 다스렸던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반역죄와 강상죄라고 그랬죠. 반역죄는 이 충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렇죠? 강상죄는 삼강 오륜할 때 삼강의 강입니다.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입니다. 오상은 5가지 일상적인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강, 오상. 그래서 이 삼강의 강자, 오상의 상자를 따서 강상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강상죄다. 그래서 이제 유교 윤리를 충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상죄 안에 효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재로 달던 것은 반역죄와 불효죄다. 이거는 유교 윤리를 충수했다는 증거다. 이거는 비단 조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연자제가 또 정의됩니다. 연자제 아시죠? 뭐 아버지가 죄를 지면은 누가 자식들이 같이 또 처벌을 받는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 범죄가 심한 경우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도 강등입니다. 부가 목이 되고 목이 군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죠. 또 그 범죄가 일어났던 수령, 그 지방의 수령들은 파면되기도 합니다. 인사고과에 그대로 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형벌의 종류는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조선은 극형, 2가지의 극형이 추가됩니다. 뭐가 있어요?
글자를 새기는 거 있죠. 절도면 절도. 글자 새기는 거 자자라고 자자. 그 다음에 능지처사.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을 능지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형법에 대한 얘기고요. 민법은 지방관들이 관습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초기에는 민사소송입니다.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 문제가 많았어요. 이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라면은 주로 이제 그 재산상속이죠. 근데 16세기 위에 가면은 산속 문제가 나옵니다. 묘자리 쟁탈전입니다. 부모님 묘를, 조상의 묘를 명당자리에다 쓰기 위해서 서로 묘자리 쟁탈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속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풍수지리 사상이 또 굉장히 유행했다, 융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형법과 민법을 보시고 다음 장에 사법기관의 특징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 목, 군, 현, 면, 리통 그러잖아요.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령이라고 했잖아요. 수령의 업무를 보면은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과 행정기관의 구분이 없어요. 그럼 언제 구분이 됩니까? 그러면은 1894년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때 행정권만 남기고 다 찢어져요. 군사권, 사법권. 이거는 이 조선시대 때 갑오개혁 이전 이후로 나눠서 시기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도 처리했다는 얘기는 경범죄를 얘기합니다. 경범죄. 그러니까 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관찰사라든가 도에 또 수령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조금 무거운 거는 상부관청으로 이첩을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문고는 태종대 때 형조에서 운영했는데 연산군대 폐지했다가 영조 때 병조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는 군사적 기능 위주로 부활이 됐던 것 같아요. 태종대 때는 그 일반 어떤 민사 이런 소송으로 인한 사법적인 문제로 설치가 됐지만은 근데 밑에 신문고 제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사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나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극상은 금지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그런 문제만 해결하지 설사 수령과 관찰사가 잘못했더라도 하층민이 가서 고발하거나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한다는 거,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한계도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권하고 사법권 구분이 없다는 것은 맨 위에 보시면 한성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죠. 지금이 뭔가요?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행정권도 하고 사법적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행정권, 사법권 구분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가면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법제도까지 해서 조선의 사회시청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세 문화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